네, 저희가 오늘 혹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일부 공개로 해서 강의 내용을 조금 전달하기 위해서 녹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기 플리스타트 양성 과정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네. 이제는 한 5강 정도까지 오니까 많이 익숙해졌어요. 네, 제가 뭐 이름을 다 100% 이렇게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고 가시면서 이렇게 보면서 많이 좀 친밀해졌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온라인 파본 놀이터라든지 뭐 아빠 플레이스타트 양성 과정이나 숨쉬는 놀이터나 이게 다방면에서 이렇게 좀 여러 번 또 뵐 수 있고, 오며 가며 이현희 선생님은 지난번에 어르신 은혜학교 이렇게 하는데 길 지나가시다가 보건소에서 안내해 주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네,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매년 보게 되는 게요. 오늘 저희가 이제 5번째 강의는요, 성인들의 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놀이나 또 어르신 놀이, 뭐 또 기타 청소년 놀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해서 놀이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몇 년을 제가 이제 진행해 오면서 과연 나에게 놀이는 뭘까? 나 자신, 오명화라는 사람의 놀이는 무엇이었을까라고 돌아보는데 너무 저는 놀이랑 안 친한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문유아 선생의 이 오티움이라는 책을 만났습니다. 이걸 만나면서 성인들의 놀이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정리가 좀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공부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책을 공부한 이후에 이제 플리스타터들과 함께 어른의 놀이에서 이제 낭독 극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또 진행을 해보면서 내 안에 숨어있는 놀이성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 성인의 놀이 오티움의 특강을 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플리스타트 양성 과정 안에 필수 과정으로 해서 우리 문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의 놀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제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유아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 굉장히 바쁘신 분이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문유아 선생님 강의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 문요한이라고 하고요. 전화가 울려가지고 잠깐만요. 예. 오늘 저와 같이 어른의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신과 의사가 왜 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약간 의아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 2가지 좀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한 40대 후반에 직장 남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퇴직 압박을 이제 받으시는데 가족들은 좀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좀 버텨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분은 이제 퇴직도 못하고 회사에 가면 일을 안 주는데 그냥 회사에 우두커니 이렇게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좀 상상이 되시나요? 굉장히 이제 비참하고 참담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심정으로 소속된 팀도 없고 뭐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집과 사무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우울증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자살 사고도 깊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이분이 이제 부탁하는 건 저한테 최대한 오래 회사에 버틸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상담을 좀 시작을 했지만 상담을 했는데도 별로 이렇게 진척이 없고 그래서 약물 치료를 또 병행을 했는데 약물을 복용을 하셔도 거의 차도가 없고 그래서 계속 이제 자살 사고랄지 이런 깊은 우울증이 이제 개선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한 2달 정도가 흘렀는데 이분도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뭐 저도 답답했지만 이분도 답답하셨는지 결국은 이제 연락 없이 병원을 오지는 않으셨죠.
근데 이제 이분을 제가 한 7, 8개월 지나서 어떤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얼굴이 생각보다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회사를 옮기셨나? 뭐 궁금함이 생겨서 그분하고 다시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회사가 바뀐 줄 알았는데 그냥 그 회사를 그대로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뀐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토요일 날 주말에 이분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담이 끝나고 난 뒤로.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상담 끝나고 나서 이제 산책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좀 잘 안 풀리고 힘들까, 불행할까, 뭐 이제 이런 생각에 빠지다가, 음, 내 인생에서 과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몇 살 때 정도였나요? 뭐 그냥 뭉뚱그려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뭐 몇 살 딱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 2학년 이렇게 꼽을 수 있을까요? 언제 가장 행복하셨던 것 같으세요? 뭐 댓글창으로 잠깐 이렇게 뭐 말씀 주셔도 좋고요. 그때 왜 행복했다고 느끼세요?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이다.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 그럼 그때 왜 행복했을까요? 뭔가 행복하다고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행복한 일이 많이 있었겠죠? 그 해에. 그 해에 행복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무 걱정 없이 신나게 놀았을 때. 아우, 바깥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하실 때. 어, 제가 약간 눈이 좀 흐릿한데, 선명님이신가요? 선명님은, 그럼 지금도 노래를 혹시 하고 계시나요? 그러세요? 어, 어, 저는 지금도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요. 예, 예. 예. 무 배추밭이 굉장히 컸었어요. 예, 예. 그러면 거기 무 배추가 쫙 심겨져 있잖아요. 아, 그러면 거의 몇만 포기가 쫙 보이는데 제가 그걸 관중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아, 그분들 사회하고 노래하고 자기소개하고 인사하고 내려오고 뭐 이런 거 와우. 했고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하고요. 무대를 그러세요? 좋아하고 예, 아, 지금은 연기하고 있어요. 예, 예. 타고난 무대 체질이시군요. 네. 진짜 극분이시네요.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잘 참고 계셨어요? 그러게 그게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이제 마음껏 펼치셔야죠. 네, 삶 속에서 참고 또 어떻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계속 어떻게 표현하는 거 좋아하고 글로 표현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오히려 또 연기로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참았지만. 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를 행복하게 했던 순간으로 떠올리는 건 뭔가 행복한 활동을 했기 때문이죠. 또 물놀이 할 때 그렇죠. 학교에 들어가기 전 엄마랑 있던 시간. 그렇죠. 꼭 어떤 노는 시간도 좋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도 참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행복한 기억이죠. 가족 여행을 경주로 가셨을 때 아마 첫 여행이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좀 가서 여행이 참 좋았던 순간으로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분도 그렇게 이제 한번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이분은 초등학교 2학년 전후로 해서 굉장히 행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왜 행복했냐라고 하니까 성미경님 어릴 때 몸이 안 좋아서 못하는 게 많았는데 20대 때 성당에 다니면서 수화 배우고 활동하실 때 그렇죠. 어, 수화 공연할 때 어, 굉장히 또 뿌듯하셨군요. 그래요. 그분은 이제 왜 초등학교 2학년 때가 행복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 집이 이제 목공소 근처였어요. 근데 목공소에 이제 그 쓰다 남은 폐자재를 목공소 한쪽 구석에 이렇게 쌓아놨는데 거기가 이제 그분과 그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였던 거죠. 그래서 뭐 학교 갔다 오면 거의 매일 거기서 모여서 그 나무 토막 같은 걸로 뭐 집도 짓고 뭐 총도 뭐 칼도 만들고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가 이제 놀이터였는데 그때 그 놀 때는 말 그대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뭐 늦게 가면 또 혼날 텐데 혼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놀이에 빠져들었던 그 시간이 너무 이제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 그때 내가 참 행복했지 이제 이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주말마다 이제 간 곳이 있어요. 어딜 갔겠습니까? 생활 가구를 만드는 목공방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죽을 맛인데 이제 뭐 일도 주지 않은 회사에 꾸역꾸역 다니니까 정말 죽을 맛인데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손으로 무언가를 계속 이제 만지면서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 시간이 그냥 회사 일도 잊어버리고 그냥 온통 거기에만 이제 몰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하루지만 그분한테는 좀 오아시스 같은 어떤 그런 시간이었고 삶의 어떤 숨통을 트여주는 어떤 그런 시간이어서 굉장히 이렇게 기분도 좀 나아지게 됐고 뭔가 좀 버틸 힘이 좀 생기는 어떤 이런 느낌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자기가 만드는 그런 생활 가구 뭐 예를 들면 연필꽂이 뭐 이제 이런 의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다도 올리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또 어떤 분들은 주문 좀 그 주문 제작을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앞으로 희망 같은 거 뭔가 내가 이런 쪽으로 계속 해 나가면 이게 이제 어떤 취미 활동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희망들이 생기면서 이분이 좀 더 기분들이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죠. 아, 우리가 치유라는 게 꼭 어떤 약을 먹고 상담을 하는 것만이 치유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어떤 활동, 이런 놀이와 같은 활동이 굉장히 치유적인 거구나. 이런 깨달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크게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14년도에 번아웃이 크게 왔어요. 2013년도부터군요. 2013년도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정신과 의사였는데 내담자의 상담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번아웃이 와서. 그래서 계속 이제 딴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상담 중에. 심지어는 하루에 그 어떤 날 내담자가 저한테 정색을 하고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쏴 붙이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이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할까 말까 계속 참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나는 시간 내고 돈 내고 왔는데 상담가가 계속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거니까 얼마나 깊은 빡침이 올라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굉장히 당황했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이제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아무튼 이제 이 상담가로 사실은 이제 경험할 수 없는 보통 뭐 상담가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드문 것 같은데 어떤 치명적인 실수 같은 거죠. 그래서 그날 굉장히 좀 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반성을 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집중해야지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내가 번아웃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피곤과 번아웃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피곤은 좀 쉬면 회복이 돼요. 주말에 좀 이렇게 쉬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좀 갔다 오고 나면 다시 또 일할 그런 기운이 또 생기는 게 피곤이라면 번아웃은 그런 느낌 있으시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런 느낌 드는 게 이제 번아웃이죠. 배터리를 꽂아 놓는다고 해서 보통의 배터리라면 충전이 돼야 되는데 고장난 배터리라고 한다면 꽂아 놓는다고 해서 충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고장난 배터리 같은 상태, 이게 이제 번아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좀 번아웃에 대한 얘기 잠깐 좀 하고요. 그다음에 꼭 번아웃에 대한 치유나 예방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보다 더 활력을 주는 좋은 휴식. 그게 저는 이제 자기 돌봄의 최고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힘든 일 있을 때 나를 위로하고 내 몸을 잘 챙기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자기 돌봄이지만 자기 돌봄의 최고봉은 자기 자신한테 어떤 기쁨이나 활력을 선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 최고의 자기 돌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료 공유를 하고 좀 시작을 할게요. 자료 공유 됐나요? 보이시면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예. 오티움이라는 말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잠깐 소개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뒤에 가서 다시 또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티움은 라틴어고요. 라틴어로 휴식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학예의 활동, 뭐 예를 들면 토론하고 뭔가 시를 쓰고 시를 낭송하고 이러한 이제 학예 활동의 의미도 이제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라틴어 오티움을 제가 좀 약간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정의로서는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능동적인 휴식 활동 이걸 이제 오티움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 자체가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만큼 순수한 기쁨, 순수한 기쁨이라는 건 혼탁하지 않는 기쁨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보상이나 결과 때문에 내가 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책임이나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활동 이것을 오티움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게 사실 놀이의 본질이죠. 놀이의 본질은 그냥 노는 거 그 자체에 있지 노는 걸 통해서 뭐 인정을 받거나 뭐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노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행복한 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놀이 잘 놀기 때문에 행복하죠. 다시 말하면 어른이 불행한 건 잘 놀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들의 놀이 혹은 어르신들의 놀이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가졌다면 오늘은 어른의 놀이에 좀 더 초점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4가지 이야기로 좀 진행을 해볼까 싶네요. 중간에 10분 쉬었다가 좀 진행하죠. 제가 2시간으로 되어 있죠? 예, 예. 첫 번째, 우리는 왜 소진되어 가는가? 두 번째, 어른도 놀이가 필요하다. 세 번째, 좋은 휴식에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을 재창조하는 삶의 활력을 주는 능동적 휴식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나눠보죠. 이 번아웃은 지금은 너무 흔히 듣는 표현이 돼버린 것 같아요. 과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었는데 너무 놀라울 만큼 전염성, 이 전파율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지만 저는 번아웃도 하나의 팬데믹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데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진짜 이 번아웃 팬데믹이라고 할 만큼 번아웃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저는 통계를 보면서 요즘에 깜짝깜짝 놀라요. 이 통계도 지금 2020년이죠. 블라인드에서 한 통계인데 무려 89%가 번아웃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열에 9명이잖아요. 열에 9명이면 열에 한 명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번아웃에 안 빠진 사람이 이상한 거고 번아웃에 빠진 사람이 너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 팬데믹 사회 아니 그 번아웃 사회가 된 거죠. 뭐 피로 사회를 넘어섰죠. 피곤 사회 이런 걸 넘어서서 지금 번아웃 사회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게 너무 좀 심각한 사회 현상이 좀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제 뭐 저는 오늘 뭐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라서 그냥 좀 개인적인 어떤 접근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사람이 번아웃이 잘 빠지는지 이제 상담을 하고 좀 살펴보니까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는 오버페이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뭐 이건 너무 당연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자꾸 애쓰다 보니까 결국은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거죠. 달리기 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오버페이스가 뭔지. 예를 들면 5km 마라톤을 출전하셨으면 5km를 완주할 정도로 체력을 분배해서 뛰어야 되는데 초심자일수록 어떻게 되나요? 초심자일수록 초반에 언제 굉장히 의욕적으로 뛰죠? 초반에 의욕적으로 뛰나요? 후반에 의욕적으로 뛰나요? 초심자일수록 초반에 의욕적으로 뛰죠. 그래서 의욕을 앞세워서 굉장히 선두권에 치고 나가죠. 그러다가
오버페이스이기 때문에 중간도 못 가서 이제 주저앉고 이제 차 타고 이제 결승선에 도착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큰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 누가 있죠? 그런 오버페이스 하지 말도록 균형을 이제 잡아줄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들이 뛰죠. 자기 평소 속도대로 뛸 수 있도록 그런 시간에 맞춰서 뛸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들이 이제 자원봉사처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우리도 내가 오버페이스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사실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주유계가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 내가 지금 오버페이스를 하는지 내 에너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제 이런 걸 알아야지 번아웃에 안 빠지겠잖아요. 내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남았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른다면 사실은 에너지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나는 더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도 왕왕 벌어지죠. 나는 분명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방전된 것처럼 푹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번아웃 걸린 사람들은 많이 호소를 하세요. 뭔가 이렇게 천천히 번아웃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마치 방전되듯이 그냥 푹 꺼져버리는 어떤 이런 느낌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계속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결국은 자동차가 멎어버리는 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갑자기 멎는다는 건. 그러면 우리 몸에 자동차의 주유계처럼 우리 몸과 마음에 그런 장치가 있을까요? 내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게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저는 몸도 마음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이제 신체적인 증상, 심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죠. 자꾸 피곤함으로 이제 나타날 수도 있고 굉장히 무기력한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머리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감각이나 그런 감정들을 자꾸 억누르죠. 괜찮아. 뭐 이 정도 힘든 건 뭐 남들도 다 힘든데 뭐 아무튼 이렇게 뭐 넘기거나 아 지금은 안 돼. 바빠서 나중에 좀 쉴게.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미루거나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뭐 이렇게 번아웃으로 오면 그나마 좀 덜 비극적인데 정말 비극적인 어떤 일도 있죠. 계속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신호나 그런 고통들을 무시하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특히 이제 중년 남성들한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대한민국과 일본에만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사망 원인이 있죠. 뭐죠? 뭡니까? 공식 사망 뭐 진단은 아니지만 대한민국과 일본에만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망 원인이 뭡니까? 직장 중년 남성들한테 많이 찾아오는 어 과로사, 과로사. 그다음에 뭐 이 과로사의 많은 경우가 이제 돌연사죠. 근데 엄밀하게 보면 이 돌연사도 사실은 진짜 돌연사가 아니라 사전에 좀 더 우리가 몸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사실 돌연사는 아니죠. 우리가 사전 경고 증상들을 다 무시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이 오버페이스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버페이스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감각들을 못 느끼고 다시 말하면 몸의 감각, 마음의 감각이 잘 그러니까 떨어져 계세요. 다시 말하면 감정과 감각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버페이스를 많이 하시고 번아웃에 많이 빠지는 거죠. 감정 억압, 감각 억압이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번아웃에 빠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휴식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오면 뭔가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쉬는 시간이 되면 아 이제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뭘 이렇게 뭘 안 하고 있어도 되나? 뭘 이렇게 내가 좀 쉴 때인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휴식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불안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특히 뭔가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야 된다는, 뭔가 효율적으로 보내야 된다는
이런 생산성 강박에 빠져 계신 분들일수록 뭔가 휴식에 대한 불편함, 뭔가 애쓰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 그렇기 때문에 휴식 시간에조차도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건 일할 때 우리가 많이 이제 주의 집중하고 애를 썼잖아요. 뭔가 애를 써서 뭔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휴식은 애를 쓰지 않아야 되는데 휴식 시간마저도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다그치고 애를 쓰기 때문에 결국은 휴식과 이완의 어떤 그런 긴장과 이완의 어떤 그런 리듬 자체가 이제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세 번째가 휴식 시간이 있지만 그 휴식 시간에 어떻게 쉬는 게 나한테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활력을 주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휴식, 에너지와 활력을 주는 휴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일을 안 하는 것을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활력이나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어떤 그런 휴식을 알지 못하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한테 활력과 에너지를 주는 휴식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좋은 휴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휴식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뭐 내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밌는 동영상도 보고 뭐 이제 이렇게 휴식을 취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좋은 휴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잠깐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아지는. 예를 들면 맛있는 걸 먹고 기분이 좋았지만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과식이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성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서 더 기분이 나빠지고 더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또 진짜 그게 좋은 휴식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른도 왜 놀이가 필요하냐? 사실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본 문제는 아닐 거예요. 놀이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보니까 미국에 이제 놀이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놀이연구소 소장이 스튜어트 브라운이라는 이 남자인데, 이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보니까 이렇게 정신과 의사였더라고요. 근데 정신과 의사가 놀이연구소 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궁금함이 든 거죠. 아니 왜 정신과 의사가 놀이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분의 이제 쭉 그런 경력을 보니까 이분이 원래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연쇄 살인범들의 정신 감정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정신 감정을 몇 건 했는데 제가 한 정신 감정은 주로 이제 이런 저는 이런 연쇄 살인범 만나지 못했고 뭐 정신 분열병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가족을 살해했다거나 혹은 사실은 이제 가짜로 정신병 흉내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형을 감형을 받기 위해서 정신병이 아닌데 정신병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작정을 하면 뻔히 보이는데 정신병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이제 버티는 이런 사람들은 참 힘들죠. 근데 아무튼 이분은 스튜어트 브라운은 연쇄살인범들의 정신감정을 했는데 연쇄살인범 정신감정을 하면서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유사성을 발견하게 돼요. 공통점을.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연쇄살인범들이 하나같이 어린 시절부터 어른인 지금까지 제대로 된 놀이의 경험이 없더라는 거죠. 특히 어린 시절에는 또래들과 잘 어울려서 놀았던 어떤 이 놀이 경험이 굉장히 박탈되어 있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을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놀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의 발달에 중요한 거구나 이제 이런 어떤 단서를 이제 찾게 됐고 그 궁금함이 이제 이렇게 더 확장이 돼서 그럼 이건 연쇄살인범들만의 특징인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인지가 궁금해서 연쇄살인범들 말고 정신과에 다니는 정신과 환자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놀이 경험에 대해서. 그랬더니 어떤 결론을 얻게 됐냐면 정신질환이 심각할수록 어릴 때부터 성인기까지 놀이 경험이 박탈되어 있는
정도가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놀이가 정신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정신 건강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어떤 결론을 이제 얻게 됐고, 내가 이렇게 임상에서 진료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아이에게도 놀이가 중요하지만 어른들에게도 놀이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미국인들을 위해서 놀이연구소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놀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뭐 이런 스튜어트 브라운만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요. 여러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도널드 위니콧이라는 그런 정신분석학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놀이의 중요성을 이제 많이 언급하셨죠. 그래서 보통의 이제 정신분석학자들에서 놀이는 아이의 놀이에만 이제 좀 주목을 했다면, 위니콧은 어른의 놀이에도 좀 주목했죠. 그래서 위니콧은 정신치료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란 건 놀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병든 사람이라는 게 놀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건강한 사람이라는 건 잘 노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라는 건 놀지 못하는 사람을 잘 놀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게 치료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좀 뜨끔했죠.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나도 환자구나. 심각한 환자구나. 뭐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낫지만 과거에는 정말 놀 줄 모르고, 아까 사실은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번아웃이 잘 빠지는 세 가지 특징이 사실 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이와 어른 모두 다 자신의 전 인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놀이를 통해서이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닦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원석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태들이 우리 안에는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은 사실은 놀이가 아닌가. 그래서 이분은 어른의 놀이를 굉장히 또 강조했고요. 잘 노는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셨죠. 이분 뭔가 이렇게 자세히 얼굴도 보시면 굉장히 아이 같은, 나이 들수록 정말 아이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른의 놀이와 아이의 놀이는 그러면 뭐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 본질은 같죠. 좋아서 하는 것이라는 본질, 내적 동기라는 그 본질, 이것은 어른의 놀이나 아이의 놀이에서 다를 수가 없죠. 놀이의 핵심은 당연히 내적 동기죠. 내가 좋아서 시작하고 내가 끝나고 싶을 때 끝내는 거, 어떤 주도적이고 내적 동기에서 이끌어지는, 그리고 그 활동 자체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건 이제 어른과 아이의 놀이 공통점인데,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아이 때 놀았던 거, 아까 얘기했던 뭐 우리 선명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뭐 노래 부르기는 뭐 지금도 해도 굉장히 기쁨을 주는 것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딱지치기랄지, 뭐 숨바꼭질이랄지, 뭐 소꿉놀이랄지, 오징어 게임이랄지, 뭐 이런 것을 사실 어른이 돼서 날마다 한다면 그게 과연 재미가 있을까? 아이 때는 즐거웠지만 또 어른이 되면 또 어른의 놀이에 맞게끔 뭔가 아이의 놀이와 어른의 놀이의 어떤 그런 차이점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런 감정의 차이점도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맛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아이 때의 입맛과 어른의 입맛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바뀌셨나요? 예를 들면 아이 때 못 먹었던 거 어른이 돼서 지금 잘 먹고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아이 때는 전혀 입에도 못 댔는데 어른이 돼서 그거 없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뭐가 있으실까요? 뭐 댓글창으로 막걸리. 막걸리요? 그쵸, 전 안 막걸리. 먹어요. 저는 안 먹어요. 어릴 때는 이런 걸 왜 먹나 싶은데 제가 이제 치유 걷기를 하는데, 치유 걷기 할 때 이제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걷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근데
이 발바닥에 땅에 닿는 느낌을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구호를 붙이거든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렇게 이제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호하면서 발바닥과 땅이 접촉하는 그 느낌을 잘 느껴보시라고 그 구호를 각자 만들어서 하는데 사람마다 이제 자기가 이제 다 붙이는 이름이 있죠. 오른발, 왼발, 지금, 여기, 사랑, 평화, 뭐 어른, 놀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맥주, 소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더 나네요. 커피. 특히 커피 중에서도 아메리카노 같은 에스프레소 이런 것은 아이들로서는 상상을 못하죠. 어른들은 도대체 이런 걸 왜 마시는지. 맥주, 견과류도 어릴 때는 별로 안 먹죠. 또 다른 것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와사비, 회, 그렇죠. 회 많이 나와요. 귤. 근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또 안 먹는 것들이 또 있죠.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안 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청국장, 김치.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애들은 그런 것도 먹죠. 근데 그런 것도 정말 안 먹잖아요. 예를 들면 마늘, 고추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근데 어른 되면 또 그런 거 없으면 또 고기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맵고 짠 거, 쓴 거, 뭐 홍어 이런 거 당연히 안 먹죠. 애들. 그렇죠. 근데 아이들 입맛은 대체로 그냥 달달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초딩 입맛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른이 되면서 입맛이 바뀌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런 달달한 것만 좋아했는데 어른이 되면서 쓴 것도 어느 정도 즐길 줄 알고 맵고 짜고 뭐 맵고 아무튼 시고 뭐 삭힌 맛 이런 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즐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맛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우리들의 놀이도 이제 바뀔 수 있죠. 우리가 굉장히 인간과 동물을 구분해주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감정이 기쁨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노애락이라는 기본 감정을 얘기하는데 희노애락 할 때 노와 애는 잘 아시죠? 화가 나고 슬프고. 근데 희와 락은 뭔가 비슷한 것 같죠. 기쁨과 즐거움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네 가지 감정 중에 굳이 하나로 희와 락을 구분해서 썼을까? 다른 감정들도 많은데. 근데 뭔가 달랐으니까 이렇게 쓴 거 아닐까요? 똑같았으면 굳이 이걸 겹쳐서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게 다른가요?라고 여쭤보면 다들 좀 이렇게 뭔가 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표현하기가 뭔가 좀 약간은 애매한 뭔가 설명하기는 좀 약간 애매한 그런 느낌들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즐거움은 단기간에 그리고 기쁨은 좀 더 지속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감정일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요.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동계올림픽이랄지 아시안게임이랄지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올라가서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을 우리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즐거움의 눈물이라고 하나요? 기쁨.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아이를 낳으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진통 끝에 내가 첫째 아이를 낳고 그 첫째 아이를 내 품에 안았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흐른다면 그 눈물은 즐거움의 눈물입니까? 기쁨의 눈물입니까? 그걸 즐거움의 눈물이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죠, 뭐가. 그렇죠? 이상 가족이 30년, 40년 만에 이렇게 판문점에서 부둥켜 안고 만났을 때 그 재회했을 때 흐르는 눈물을 우리는 즐거움의 눈물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즐거움과 기쁨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은 인간에게만 있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즐거움은 동물적인 감정이고 순수한 쾌감이에요. 그리고 즉각적인 쾌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뭔가 맛있는 걸 먹거나 뭔가 재밌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 그럼 우리는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만 즐거움은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을 자꾸 이제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즐거움 자체 때문에 삶이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과해지면 그게 이제 중독으로 이제 갈 수도 있겠죠.
그에 비해서 기쁨은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순수한 쾌감이라고 한다면 기쁨은 순수한 쾌감이 아니에요. 불쾌감과 쾌감이 섞여 있거나 혹은 불쾌감을 거치고 난 뒤에 느껴지는 쾌감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죠. 아까 운동선수나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이상가족이 만났을 때는 그런 다 어떤 고통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스트레스나 어려움들을 겪고 난 뒤에 뭔가 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정을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어려움이나 역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동물들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를 어떤 인간한테 우리가 표현할 때 쓰는데, 근데 사실은 인간은 감탄고토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건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죠. 동물은 스트레스를 피하고 그냥 쾌락은 쫓아가죠. 좋은 것은 그냥 취하고 뭔가 해로운 것은, 위험한 것은, 스트레스 받는 건 피하는 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동물이죠. 동물이 마늘이나 쑥이나 이런 거 먹는 동물 보셨나요? 안 먹죠, 그런 거. 그런 거 안 먹는데 인간만큼은 놀랍게도 맵고 쓰고 시고 이런 것들을 즐겨 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맛과 또 섞어서 새롭게 새로운 맛을 또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불쾌감과 쾌감을 섞어서 더 깊은 만족감을 얻도록 진화되어 왔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랄지 어떤 어려움들을 피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나 이런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보다 더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뭔가 편하게 얻어질 때 만족감을,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무언가 배워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하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게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고, 그런 감정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이 두 가지 회로가 다 필요해요. 즐거움도 필요하지만 이 기쁨이란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아이 때는 즐거움이 중요해요. 마냥 즐거우면 돼요. 고생하는 거 싫고 즉각적인 쾌감을 느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는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달달한 맛을 좋아하죠. 근데 어른이 되면서는 달달한 것도 좋아하지만 뭔가 쓰고 맵고 짜고 이런 것들을 다른 맛과 또 섞어내면서 또 새로운 맛들을 경험하고 느끼는 또 이런 삶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나 역경이나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인데, 그걸 그냥 힘들다라고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힘든 것들을 거쳐내면서 더 깊은 만족감을 느끼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한 인간이 나는 뭔가 사서 고생하는 거 싫어, 그냥 나는 편한 것만 그냥 추구할래 해서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즐거움만 나는 추구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정신과에 오시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로? 한 인간이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즐거움만 추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중독이죠, 중독. 중독은 즉각적인 쾌감, 즉각적인 만족감, 순수한 쾌감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중독에 빠지는 거죠.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기쁨이 더 좋은 거거든요. 더 오래 가고. 근데 이렇게 즐거움에 빠진 사람들은 즐거움의 휘발성이 강해요. 점점 더 강한 거, 강한 거, 강한 걸 찾는데 나중에는 강한 걸 아무리 쏟아 부어도 별로 좋은 느낌이 들지가 않을 정도로 내성이 생기고 금단 증상이 생기는 게 중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 때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즐거움 상태로 놀았다고 한다면 어른은 기쁨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놀이에도 뭔가 스트레스가 들어있고요. 뭔가 배움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뭔가 지루함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들도 견뎌내야 되고, 뭔가 더 깊이를 추구하는 또 이러한 활동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이 부분은 좀 더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잠깐만 시간을 볼게요. 조금만 더 하고 제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휴식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 좋은 휴식은 이 한자 말 속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쉴휴는 한자가 어떻게 돼 있죠? 사람인 옆에 나무 목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쉬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나무 혹은 자연이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에서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갈 때 보다 더 휴식을 취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괜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뭐 나는 자연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장수 프로그램 되는 이유는 우리한테 이제 그런 자연 회귀 성향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물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그렇게 행동은 옮기지 못하지만 특히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휴식 시간에 이런 자연이 더욱더 중요하죠. 우리가 도시에 사는 게 정신 건강에 해로운 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단지 뭐 시끄럽고 뭐 환경 오염이 있고 뭐 이런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이 도시라는 환경 자체는 직선적인 환경이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뭐 뾰족한 물건들 혹은 예리한 가구로 되어 있는 물체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죠. 뭐 책도 뾰족한 어떤 그런 가구로 되어 있고 책상이랄지 이런 가구들 이런 것들 다 사각형 육면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리한 직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모서리에 앉지 마라. 왜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모서리에 앉지 마라. 모서리 한번 책상이 있다면 모서리에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한번 가슴을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파요. 아파요? 모서리에 찔리지 않았는데 갖다 대기만 해도 가까이 가기만 해도 아프세요? 불안하거나 그렇죠. 긴장되고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불안하거나 뭔가 좀 더 서늘하거나 불편한 느낌들이 들기 쉽죠. 그래서 정신과에는 물론 이제 병원에 실제로 오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첨단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첨단이라는 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날카롭고 뾰족한 것도 이제 그 첨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날카롭고 뾰족한 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살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숨겨놔요. 뭘 숨기겠습니까? 첨단 공포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예를 든다면 칼이랄지 가위. 가위랄지 송곳이랄지 이런 뾰족한 것을 그냥 주방이나 이런 데다 그냥 가만히 못 두는 거죠. 뭔가 이런 걸 다 감춰놓고 그런 걸 보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는 걸 우리가 이제 첨단 공포증이라는데 그런 분들은 모서리에 특히 예민하세요. 뾰족뾰족한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다 첨단 공포를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어떤 진화의 과정에서 지금이야 우리가 뭐 맹수들의 습격을 받거나 이런 위험성이 없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몇백만 년 동안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사냥을 하기도 했지만 사냥을 당하기 쉬운 굉장히 연약한 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맹수의 이빨이랄지 날카로운 발톱을 연상시키는 그런 예리한 각도랄지 뾰족한 어떤 물체를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놀라게끔. 그걸 어디서 이제 뇌가 작동을 하느냐? 뇌에 편도체라는 그런 부위가 있어요. 뇌 안쪽에 편도체라고 아몬드 같이 생기는 소설 유명한 아몬드라는 그런 소설이 있죠. 그 소설 아몬드가 그 아몬드처럼 생긴 게 이제 그 편도체예요. 근데 우리 뇌 속에 그게 위험에 대한 경보 장치 같은 거예요. 뭔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이 편도체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도시 환경에 살아가면 시도 때도 없이 편도체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계속 예리한 물체를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긴장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뇌에서는 계속 약하게나마 빨간불이 켜져서 계속 위험 신호를 알려주고 나도 모르게 몸도 마음도 크고 작은 긴장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연으로 가시면 어떻습니까? 자연은 직선 환경인가요? 자연에 가서 직선을 찾아보기는 어렵죠. 자연은 사실 곡선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전통적인 가옥이랄지 이런 어떤 우리들의 어떤 생활들은 다 아무리 이렇게 마을이랄지 어떤 그런 집단을 이루었지만 다 어떤 곡선적인 환경에 자랐지만
이렇게 이제 현대 문명이 이제 되면서 다 직선적 환경으로 바뀌어 버렸죠. 급격하게. 근데 이런 게 굉장히 해롭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연에 가면 그런 편도체가 이제 다시 초록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편도체가 이제 아까 위험한 상황이 아닐 때는 이제 초록불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몸도 마음도 이완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나는 자연이다처럼 뭐 시골에 들어가서 혹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상에서 좀 더 이런 녹색 환경을 늘려나가는 거, 접촉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번아웃에 빠진 분들한테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화분 기르는 거. 특히 남자분들 그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사무실 책상, 집에 화분 두고 그냥 이렇게 화분을 두는 것만이 아니라 화분에 그 식물의 이름을 붙여주고 뭐 안녕하고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또 화분한테 물 줄 때 나도 물 한 잔 마시고 뭔가 이런 식으로 화분을 돌보면서 내 자신도 돌볼 수 있는 어떤 상호 연계된 어떤 상호 돌봄의 활동으로서 어떤 식물 기르기 이런 거 많이 강조하고요. 짧은 휴식이지만 뭐 식사하시고 나서 가로수길 좀 더 걷고 들어오고 쉬는 시간 잠깐 하늘 밖에 나가서 하늘 한번 바라보고 지금 6월에 자연은 어떻습니까? 6월의 녹음은 4월이나 5월 달과 다르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6월 달 녹음도 참 좋습니다. 4월의 실록도 참 좋지만 그 연한 초록도 참 좋지만 이 짙푸른 6월의 초록도 참 좋고요. 특히 이렇게 햇볕이 좋은 날, 오늘 같은 날은 아니지만 햇볕이 좋은 날, 이 햇볕이 투과된 6월의 나뭇잎들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마치 우리 몸속의 어떤 그런 미세혈관들처럼 림맥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핏줄처럼 잎사귀에 이렇게 림맥이 퍼져나가는 그 투과된 나뭇잎을 보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어떤 느낌들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치유 걷기를 하면 사람들의 감각이 굉장히 깨어나요. 몸의 감각이 굉장히 깨어나서 예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그 느낌은 뭐 예전에도 느꼈겠지만 예를 든다면 손가락 사이로 바람이 빠져나가는 느낌. 근데 이것도 치유 걷기를 하다 보면 더 발달을 하면 어떤 정도로 발달을 하냐면 얼마나 감각이 더 깨어나게 되냐면 내 손등 혹은 내 손가락, 몇 번째 손가락 위에 나 있는 솜털이 흔들리는 느낌. 상상이 되시나요? 손등, 손가락 위에 솜털이 있잖아요. 그 솜털이 바람에 흔들리는 느낌도 느껴질 수 있죠.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이게 휴식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에 대한 생각이 빠져 있어요. 자기에 몰두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게 없고 계속 자기한테만 빠져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야지라고 해서 안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과잉에서 자아의 과잉에서 우리를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야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뭘까요? 감각이 깨어나면 됩니다. 감각의 뇌가 깨어나면 생각의 뇌는 자동적으로 꺼지거나 약해져요. 그러니까 치유걷기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가벼워졌다는 느낌.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 삶에 보다 더 깊이 있게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 어떤 이런 느낌들. 계속 마음이 방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느낌들, 마음 챙김, 몸 챙김들이 보다 더 잘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쉴 휴도 물론 휴식이 필요하지만 이 쉴 휴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좋은 휴식은 숨 쉴 시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손을 흔들어 주셔서 참 좋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니까 이게 뭔가 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네. 진짜 손을 흔들어 주신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전체를 다 한 화면에 담아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뭐라고 그러죠? 이모티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손가락 표시, 손바닥 표시 이 표시를 또 보내주시네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휴식을 위해서는 숨 쉴 식이 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숨 쉴 식은 뭐냐? 숨 쉴 식도 한자에 다 들어있죠.
스스로 자의 마음심이에요. 그럼 뭘까요, 이게? 스스로의 마음이다. 어떻게 쉬는 게 스스로의 마음으로 쉬는 걸까요? 잠깐 10분 정도 쉬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지금 몇 시죠? 잠깐만요. 10시 56분이네요. 그러면 제가 11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9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어요? 예,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숨쉬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기 마음의 휴식. 어떤 게 자기 마음의 휴식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쉴휴는 내가 해야 되는 거, 하기 싫은 거, 이런 것들을 멈추고 자연과 연결되는 상태가 쉴휴라고 한다면, 숨 쉴 시간, 그러니까 쉴휴라는 것은 일단 멈추는 거죠. 애쓰는 거 안 하는 거,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걸 멈추는 게 이제 쉼이라고 한다면, 숨 쉴 시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숨 쉴 시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놀이와 같은 휴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내적 동기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잘 숨을 쉬고 있다는, 내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느끼죠. 그러신가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활동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구나, 살아 숨 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그 순간들, 그게 내가 진짜 잘 놀고 있을 때 내 자신이죠. 그리고 그 활동이 무엇이었는지가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오티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자료 공유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죠. 예. 요즘에는 잘 보이는, 예전에는 분명히 공유했는데 안 보이시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 공유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좋은 휴식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확장해서 아까 두 가지 자연과 놀이로만 얘기를 했는데 이완과 균형을 좀 덧붙여서 하나하나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휴식에는 이 네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자연, 이완, 균형, 놀이.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죠. 자연부터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2014년도에 이제 번아웃이 크게 와서 더 이상 이제 병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뭐 쉬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뭐 제가 꼭 완전히 원해서라기보다는 아무튼 더 진료를 하기가, 더 상담을 진행하기가 이 상태로는 무리다라고 좀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좀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을 정리를 하고 이제 어떻게 내가 좀 회복을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제 무언가를 하게 됐는데 그게 당연히 이제 여행이었죠. 근데 여행 중에서도 여기저기 이제 가보니까 저는 자연 속에서 여행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자연을 좋아하는지 잘 몰랐는데 여행을 다녀보니까 이렇게 캠핑하고 트레킹하는 게 저한테 참 좋다는 걸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병원 정리하고 2014년도에 참 많이 이렇게 들판으로 산으로
싸돌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회복이 됐어요. 완전히 영혼의 그 초록불이 켜진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어떤 치유의 관점 이런 게 이제 근본적으로 크게 바뀌었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바뀌어서 이전처럼 살 수 없을 때, 그러니까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축이 크게 바뀌는 이 순간을 슈퍼 런닝, 큰 배움이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메타노이아, 회심이라는 이런 말로도 이제 표현도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때 그렇게 슈퍼 런닝을 이제 얻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하고 그 이후로 그 치유의 방식들이 이제 달라졌죠. 그 과거에는 언어로 하는 실내에서 상담을 했다면 2015년 이후로는 이제 걷기 상담을 하고 있어요. 야외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야외에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한 3시간 정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고요. 걷기 상담뿐만이 아니라 치유 걷기를 또 해요. 걷기 상담 말 그대로 상담을 이제 야외에서 하는 거고요. 치유 걷기는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의 감각을 하나하나 깨우면서 그리고 자연과 교감하면서 걷는 그런 오감 걷기 그리고 몸 자각 걷기 이제 이런 시간이 치유 걷기 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했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다시 치유 걷기를 또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제가 걷기 상담했던 분의 상담 사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20대 후반의 대학생인데 이 대학생은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자기에 대한 생각. 아까 얘기했던 자아 과잉, 자기 몰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생각뿐만이 아니라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늘 자기 자신한테만 몰두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세상이 있죠. 하나는 내부 세상이 있고 외부 세상이 있는데 외부 세상과는 잘 접촉을 안 하고 거의 내부 세상 속에 이제 갇혀 사는 그런 이제 대학생인데 그렇게 생각이 많으니까 어떤 판단이나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뭔가 이런 식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고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하고 어디서 만나는지 그 장소 잡는 것도 어렵고 이제 대학생 졸업반인데 졸업하고 뭘 해야 되나 가지고 너무 큰 고민을 하고 결정도 못하고 그냥 고민만 빠져있는 이 친구랑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결국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생각 과잉이죠. 이 친구라고 내가 생각을 그만하자 이런 결심을 안 해봤겠습니까? 이 결심한다고 해결된 문제 같았으면 정신과 다 문 닫아야죠. 내가 잘 자야지라고 해서 잘 잘 수 있다면 정신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감정 조절 잘 해야지라는 결심으로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다면 정신과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결심으로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친구랑 걷기 상담을 하고 나서 그 친구가 이제 상담 후기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감각의 뇌가 깨어나니까 이 생각의 뇌가 약해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안 하려고 해서 생각의 뇌가 약해진 게 아니라 감각의 뇌가 살아나니까 당연히 생각의 뇌가 약해지면서 보다 더 자기 자신의 고민들을 가지치기를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기 감정과 감각이 좀 더 살아나기 때문에 더 잘 알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30대 중반의 워킹맘이신데 이분은 딸아이 4살짜리 딸아이랑 어디를 갔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곧 입주할 아파트를 갔는데 아파트에서 그 살 집을 이제 보다가 배전반인가 아무튼 뭐 어떤 그런 게 떨어져서 아이 얼굴에 이제 그게 떨어져서 얼굴이 크게 찢어지고 다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눈을 크게 다쳤어요. 안구가 찢어지고 그래서 그 아무튼 굉장히 끔찍한 장면을 이제 엄마가 그 현장에서 아이 다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눈에서
그 안구 적출물이 이제 흐르는 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그 장면들을 이제 목격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갔는데 결국 이제 실명의 위험 때문에 여러 번 수술을 했는데 서너 번 수술하고 나서도 결국은 시력이 회복이 안 되고 결국 이제 안구를 적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너무 이제 이분이 트라우마 이제 빠지고 딸도 트라우마에 빠지고 그래서 퇴원하고 난 뒤로 거의 한 4개월 정도를 집에서만 이제 이렇게 갇혀 계셨던 거예요. 밖에를 못 나가고. 완전 트라우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집에서만 밖에도 못 나가고 딸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우연히 이제 저를 알게 돼서 걷기 상담을 좀 하게 됐는데 첫 번째 걷기 상담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후기를 적어 오셨어요. 이 아픔 속에서도 나는 계속 걸어가야 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오늘 상담을 하면서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난 뒤로 이렇게 이제 공원에도 좀 산책을 나가시고 나중에는 딸하고 같이 산책 나가시고 나중에는 걷기 그 맨발 걷기를 딸하고 같이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세상으로 더 나아가게 됐고 저하고는 총 6번 상담을 했어요. 총 6번 상담을 했는데 아니구나. 8번 상담을 했구나. 8번 상담을 하고 나서 결국 다시 복직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설사를 굉장히 처음에는 엄두를 못 냈는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도 지금 벌이고 계시고 아무튼 지금은 어떻게 사시고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도 꿋꿋하게 삶을 좀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하고 그런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만약 이 상담을 이 걷기 상담이 아니라 실내 상담을 똑같은 시간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너무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좋아지지 못했을 거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은 자연 속의 상담을 이렇게 했을 때 상담도 좋았지만 이 자연 속에서 함께 걷는 것 자체 꼭 어떤 얘기를 나눠서도 있지만 그렇게 자연 속에서 같이 어떤 시간을 보냈다는 게 이분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됐고 자연이 마치 자기 자신을 크게 이렇게 받아주고 품어주는 어떤 이런 느낌들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느낀 건 이 걷기 상담은 1대1 상담이 아니구나. 또 다른 큰 치유자가 있구나. 그 치유자가 뭐죠? 자연이라는 이제 또 다른 치유자가 함께한다는 그런 느낌들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첫 번째가 이제 자연이죠. 우리가 좋은 휴식이 4가지 요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완입니다. 이완. 우리가 현대인들한테 부족한 건 휴식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갈수록 노동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거 아시나요? 노동 시간 계속 짧아지고 있잖아요. 주 52시간. 지금 주 4일제 얘기도 이제 곧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머지 않았어요.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주 4일제도 지금 머지 않았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주 28시간, 주 24시간까지 단축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4일, 일주일에 4일 나가서 한 6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나머지는 다 자유시간인 어떤 그런 시대가 머지 않았어요. 저는 머지않아 20, 30년 안에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전이 돼요. 일하는 시간보다 자유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그게 우리를 더 행복으로 이끌까요? 어떻게 보면 자유시간이 많다는 게 더 행복한 일이죠. 일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살면 참 좋겠다라고 많은 직장인들이 원하죠. 근데 많은 직장인들이 예를 들면 은퇴를 하면 점점 더 행복해질까요? 근데 은퇴 후에 우울증에 빠지신 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남는 게 자유시간인데 왜 우울증에 빠질까요? 근데 그건 일을 안 해서 우울증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은 할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일을 해야만 사람이 우울증에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잘 놀면 되는데 놀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유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자유시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울하게 만드는 거지. 잘 놀면 되지. 다시 일을 하는 게 그 치유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시간이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번아웃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자유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휴식 시간조차도 사실은 잘 쉬지 못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지금 긴장하실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그럼 긴장은 안 하고 계시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긴장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습관성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습관성 긴장이라는 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긴장된 상태로 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 물론 이제 집에서 계시면 좀 편안한 옷을 입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외출할 때 입은 옷, 정장 구두 혹은 모자 뭐 이제 이런 거 쓴 채로 외출했다가 집으로 와서 옷을 안 갈아입고 자기 전까지 활동을 하고 옷을 안 갈아입고 신발을 신은 상태에 모자를 쓴 상태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잔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요? 상상만 하더라도 막 이렇게 불편함이 느껴지시나요? 정장 입고 뭐 구두 신고 제가 지금 침대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잠깐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긴장 받은 어떤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좀 털고 옷을 갈아입고 편한 옷을 입은 것처럼 집에서 보내야 되는 것처럼 밖에서 쌓아온 어떤 그런 긴장과 스트레스 좀 내려놓고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집에서조차 낮 동안에 있었던 그 긴장과 스트레스를 안고 휴식 시간을 보내고 그 긴장된 상태로 다시 잠자리에 빠진다는 거죠.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잠이 빨리 안 깨고 정신이 한동안 멍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돼요. 왜? 숙면을 취하려면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깊은 잠을 자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완이 필요해요. 이완. 몸과 마음이 힘을 빼고 잠을 자야지 깊은 잠에 빠지는데 몸과 마음이 긴장된 상태로 잠을 들면 깊은 잠에 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7시간, 8시간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숙면을 해야 되는데 이 숙면에서 가장 안 좋은 건 긴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긴장이라는 건 어떤 의식적인 긴장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낮 동안에 있었던 그런 스트레스 긴장들을 떠안고 그 긴장된 상태로 내가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왜? 습관성 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긴장을 알아차리려면 좀 더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머리로 내가 긴장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긴장을 알 수는 없죠. 그 가장 쉬운 포인트가 우리가 긴장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우리 몸에 쌓이는 곳이 이 어깨와 이 목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귀와 이 어깨 사이의 거리, 이걸 이제 영어로는 ear shoulder distance라고 해서 ESD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귀와 어깨 사이의 거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좀 좋아요. 그러면 긴장을 많이 하면 ESD가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긴장을 할수록 ESD가 짧아지고 이완이 될수록 내 어깨에 귀 사이의 거리가 길어지겠죠. 이게 이제 나한테 아주 쉽게 내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예요. 내가 친한 친구랑 있는데 나도 모르게 ESD가 짧아져 있다. 내가 굳이 이렇게 ESD가 짧을 이유가 뭐 있어라고 어깨에 힘을 좀 빼주시고, 예를 들면 타이핑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습관적으로 긴장하고 타이핑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손목으로 타이핑 하셔도 되는데 막 이렇게 어깨에 잔뜩 힘주고 타이핑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이라서 본인이 잘 몰라요. 내가 어깨에 긴장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잘 모른 채 이렇게 습관적인 긴장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완을 하라고 해도 이완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습관적으로 긴장돼 있어서 그 상태로 굳어져 계신 분들이죠. 특히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 어깨도 굉장히 웅크려져 있고 이 자세 전체가 이렇게 웅크려져 있고 그 상태로 굳어져 있어서 이 상태로 굳어지면 당연히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 흉곽의 횡격막의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횡격막이 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호흡이 짧을까요? 깊을까요? 당연히 호흡이 짧죠. 횡격막이 잘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호흡의 위치가 점점 위로 올라와요. 호흡수가 많아요. 1분에 분당 호흡수가. 근데 보다 더 이완돼 계신 분들은 횡격막도 이렇게 잘 움직이시고 보다 더 호흡의 깊이가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죠. 장수하는 동물일수록
호흡의 깊이가 그러니까 호흡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장수하는 동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부 다 호흡수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요. 심박동이 빠르고 호흡수가 많은 사람들은 단명하기 쉽고요. 심박동, 호흡수가 느린 사람이 장수하기 더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내려놓자는 어떤 결심, 어떤 생각 이것으로 잘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우스꽝스럽지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과긴장을 했다가 이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과긴장이란 건 최대한 내 어깨를 귀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좀 우스꽝스럽지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최대한 귀까지 끌어올려서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힘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마음속으로 부드러운 어깨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드러운 어깨.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깨를 최대한 귀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놔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드러운 어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불필요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악관절도 굉장히 알게 모르게 긴장을 많이 해요. 우리가 뭔가 참고 살아가고 굉장히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악관절도 이 어금니에 힘을 주고 이제 사실은 불필요하게 턱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치아의 문제도 이제 많이 생기는데 이것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턱에 힘을 빼주는 거죠. 좀 약간 바보같이 보일지만 약간 하고 턱에 힘을 빼면서 부드러운 턱. 처음에 이게 잘 안 빠지면 약간은 어금니를 물면서 하나, 둘, 셋 하고 턱에 힘을 이렇게 빼주면 과긴장을 했다가 이완하는 것도 더 좋고요. 잠자리에 누워서 뭐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발끝에서부터 장단지, 허벅지, 아랫배, 흉곽, 팔, 손, 뭐 어깨, 뭐 턱, 뭐 눈, 아무튼 얼굴 근육 전체 이런 식으로 과긴장을 하나, 둘, 셋 했다가 놔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긴장을 했다가 놓는 이런 게 보다 더 이완하는 데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쉬려면 불필요한 긴장을 알아차리고 좀 더 이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가 긴장돼 있지? 정신적인 긴장도 마찬가지죠. 정신적인 긴장과 신체의 긴장이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생각 자체가 굉장히 당위, 의무, 금지, 명령 이런 것들로 마음이 많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뭔가 이런 당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을 꽉 쥐고 있는 것처럼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힘을 빼주는 거.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렇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에게 사실은 마음에 어떤 불필요한 긴장을 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자기 친절에 자기 대화 이런 이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 친절 문구를 각자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애쓰고 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애쓰지 않기를 이런 말을 내가 나한테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 너무 많아요. 너무 애쓰고 살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애쓰고 살아야 되나? 좀 더 내 마음에 힘을 뺄 수는 없나? 내가 내 자신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고통은 내 기대대로 상대방이 살아가기를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상대방이 상대방 고유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내가 허락해 준다면 내가 고통스러울 일이 없어요. 나는 상대방한테 요청하지만 상대방이 별로 그게 내키지 않으면 싫어라고 얘기한다면 그래 나는 이렇게 요청하지만 너는 거절할 수 있어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다면 고통스럽지는 않죠. 근데 내 요청은 너는 들어줘야 되라고 생각한다면 고통이죠 이게. 그러니까 인간관계 모든 고통, 우리가 삶의 모든 고통은 내 방식대로 세상이 존재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내 기대대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고통이 찾아오는데
여기 조금만 힘을 빼주면 좋죠. 내가 나한테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 다른 사람한테 너는 내 기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들, 세상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 기준들, 이런 걸 조금만 힘을 빼줘도 우리가 세상이 훨씬 덜 힘들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 생겨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좀 젊을 때는 잘 안 되죠. 그럴 수 있어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럴 수 있어. 내 자신한테도 그럴 수 있어. 이게 좀 더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접시 하나 깨고 나서 아이 바보. 응? 아이 아무튼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바쁠 때 그럴 수 있어. 바쁠 때는 뭐 부딪힐 수도 있죠. 근데 좀 더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어. 이렇게 내가 나한테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줄 수 있다면 그래도 삶이 좀 덜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사실 안 달라는 경우가 참 많죠. 어, 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완이었고요. 세 번째가 균형입니다. 지금 좋은 휴식의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다시 한번 환기 차원에서 자연, 두 번째가 이완, 이완. 세 번째는 균형입니다. 균형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많이 쓰는 기관은 쉬게 하고 안 쓰는 기관을 쓰게끔 하는 게 균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신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휴식 때는 몸을 좀 써야죠. 춤을 추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육체 노동을 많이 하신 분은 휴식 때는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좀 좋죠. 몸은 좀 놔두고 감상이랄지 예를 들면 독서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준다면 균형이 좀 맞겠죠. 혹은 속도의 균형도 있죠.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사신 분은 휴식 때는 좀 약간 느림의 휴식을 취하시는 게 필요하죠. 뭐 명상도 좋고요. 근데 너무 정신없이 사신 분이 또 정신없는 어떤 휴식 활동, 막 스피디한 어떤 그런 뭐 휴식 활동을 하는 경우가 또 있죠. 반대로 너무 이렇게 자극도 없고 너무 그냥 몸이 건조하고 느려질 대로 느려진 어떤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별로 긴장하지 않는 일을 하신 분들은 휴식 때는 조금 더 스트레스를 느끼고 긴장할 수 있는 약간 암벽 등반이랄지 뭔가 이렇게 약간 좀 긴장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휴식들이 좀 더 필요하죠. 이런 빠름과 느림, 긴장과 이완 뭐 이런 균형들도 이제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숨쉬기에서 이야기했던 놀이와 같은 휴식 오티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이제 저희 집 앞에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중국집 사장님이 9시까지 이제 영업을 하는데 문을 닫고 색소폰을 부세요.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근데 처음에는 너무 듣기 싫었어요. 시끄러우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점점 아름다운 이제 소리가 셔터 너머로 흘러나오더라고요. 제가 낮에 가서 여쭤봤어요. 사장님, 아니 9시까지 일하시면 힘들 텐데 왜 또 남아서 날마다 색소폰을 부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 얘기가 전혀 힘들지 않대요. 그리고 오히려 그 1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지치지 않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히려 자기한테는 이 시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좋아서 하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활동 자체가 좋아서.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놀랐는데 첫 번째는 이분이 색소폰을 불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뭐냐라고 여쭤보니까 그분도 막 찾아봤대요.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자기도 이제 생소한 감정이니까.
근데 그 감정을 항상 느끼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느낀다는 거예요. 색소폰을 불 때 언제 느끼냐면 이 어려운 부분들, 내가 원하는 소리가 잘 안 나오는 어떤 그런 대목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계속 그 부분이 잘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원하는 어떤 소리가 딱 나오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자기 원하는 소리가 나올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치 이렇게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날아갈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집에 갈 때 굉장히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로 가게 되는데 그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은 그걸 이제 희열감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좀 부족한 약한 거예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그러니까 희열이라는 게 결국은 기쁠리 기쁠열이잖아요. 기쁘고 또 기쁨. 기쁨 곱빼기. 그러니까 이게 환이라는 감정 비슷하죠. 환희, 희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쁨 이상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능성, 잠재력, 어떤 자원들을 10분 발휘해서 무언가 성취감들을 느꼈을 때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행복의 본질, 유다이모니아라는, 다시 말하면 유다이모니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내 스스로 갈고 닦아서 느껴지는 만족감. 그러니까 자기 재능 같은 거죠. 자기 재능이나 강점 같은 것들을 갈고 닦아서 무언가 그걸 통해서 성취감을 누렸을 때, 자부심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을 유다이모니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 희열감, 그것들을 이제 느끼시는 거죠. 거기서 하나 이제 놀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색소폰을 불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좋아졌을까? 제가 이제 더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그 색소폰을 불기 전에는 일도 힘들고 여가 활동도 없고 그다음에 뭐 9시까지 하는데 뭐 친구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자는데 이제 바쁜데 물론 술 한 잔 마시는 게 이제 낙이었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집에 가면 이분도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일도 행복하지 못하고 여가도 없으니까 그 나머지 하나의 영역은 뭐냐면 결국 관계밖에 없더라는 거죠.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 일도 행복하지 않고 여가도 없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삶의 영역은 관계인데 어차피 이제 본인이 매일 접하는 사람이 이제 가족인데 가족과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마음으로 흘러서 이런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자기 말을 잘 따라주고 자기 기대대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이제 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가족들에 대한 기대값이 커지면 더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나요? 가족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면 더 행복해지세요? 현실은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일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행복을 바라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더 실망스럽고 더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고 좌절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은 색소폰을 불고 나서 가족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거예요. 그전엔 굉장히 높았는데. 왜?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색소폰을 통한 행복을 느끼게 되니까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값이 낮아지게 된 거죠. 생각을 해보면 정신과 오시는 분들, 특히 인간관계가 힘들어 정신과 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인간관계 때문에 정신과에 오시는데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 공통적인 특징은 자력의 행복, 자력의 기쁨이 없어요. 내가 나 자신한테 행복과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제로 상태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근데 이 중국집 사장님도 결국은 이 색소폰을 불면서 자력의 행복, 자력의 기쁨을 찾게 됐고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기대값이 낮아지게 되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40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조금 토론 시간 좀 남겨놓기 위해서 좀 약간 속도감 있게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티움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좋아서 하는,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런 능동적인 휴식이고요. 그냥 한 번씩 슬렁슬렁하는, 시간이 날 때 하는 그런 여가 활동하고 다르게 이 오티움은 능동적 휴식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자발적이고 그다음에 깊이 있는 여가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독서도 오티움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베스트셀러 위주로 읽는다면 사실은 그건 오티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독서가 오티움이 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 좋아하는 작가,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생겨나고 뚜렷해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러시아 문학 혹은 톨스토이. 나는 톨스토이를 좋아해. 그 톨스토이와 관련된 책들 이런 것들을 깊이 읽게 되고 톨스토이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또 만나서 독서 토론도 하고 또 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강의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식으로 깊이 있는 여가 활동이 오티움이라는 거죠. 슬렁슬렁 시간 날 때 한 번씩 하는 어떤 이런 것을 오티움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오티움은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깊이가 없다면 쉽게 질려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하다 좀 다른 걸로 또 저거 하다 되는데 깊이가 있으니까 또 그 단계마다 새로운 기쁨들을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티움은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난이도가 있는 여가 활동이다. 그 난이도가 우리한테 깊은 만족감을 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런 뭐 난이도가 없는 고생하지 않는 것은 그냥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오티움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건 이 기쁨이라는 만족감들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고생이라는 거, 노력이라는 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통이 고통일 뿐이죠. 근데 이 오티움에 따른 스트레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행복의 또 다른 어떤 그런 동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오티움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좀 질문과 토론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에 있어서 몰입 활동을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이 나이까지 내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고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안 할 만큼 무언가 깊이 있게 빠졌던 몰입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트 플레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뭔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어떤 그런 놀이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쭉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습니다. 내가 몰입했던 활동, 굉장히 어떤 감동을 받았던 순간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고 여러분들 이제 카페 가입하신 게 있죠? 많은 분들은 아마 뭐 몇백 개 가입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카페 가입했던 것도 뭔가 그때 당시는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입하셨죠. 그 다음에는 그 관심사가 지속이 안 돼서 뭐 대부분 찾아보지도 않는 카페가 됐겠지만 그 카페 목록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카테고리별로 아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구나. 이런 걸 지금 한번 해본다면 어떨까. 이런 부분도 어떤 자기 자신 오티움을 찾는 어떤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책에서는 저는 이제 11가지 테마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죠. 이것도 오티움이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테마들도 있죠. 뭐 예를 든다면 뭐 게임도 있을 수도 있고 영성 같은 것도 들어가죠. 봉사도 이제 들어가는데 좋아서 하는 건 다 오티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티움을 단순한 여가 활동이나 이렇게 뭐 취미 활동으로만 국한하는 건 저는 좀 반대고요. 운동도 다 오티움이 될 수 있고. 근데 다만 그게 이제 보상이나 결과 때문에 하는 운동은 오티움이 아니죠. 내가 체중을 빼기 위해서. 물론 체중을 빼는 게 그 내가 일차적인 목표는 아니로 자연스럽게 체중이 빠지는 것은 뭐 당연히 뭐 좋은 일이지만 운동할 때는 힘들지만 체중계 올라가서 체중이 빠질 때만 기분이 좋다면 그 운동은 나에게 오티움은 아니죠. 달리기라고 한다면 달리러 나가기 전에 뭔가 귀찮고 힘들 수는 있지만 달릴 때 내가 기쁨을 느껴지게 오티움이지 달릴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달리고 난 뒤에 체중계 올라가 살이 빠지는 거 확인할 때만 기쁘다면 그건 오티움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나 묵상도 얼마든지 오티움이 됩니다. 저는 오티움 활동가들을 만나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정말 기도나 묵상이 오티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의 어떤 시작, 하루의 어떤 끝을 이런 기도, 묵상의 시간들을 하는데 그게 의무감, 뭐 신자로서 의무감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루의 시간을 그렇게 시작하는 게 본인한테 굉장히 잔잔한 기쁨, 잔잔한 행복감을 이제 주는 그런 활동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테마에 눈에 띄는 대로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시는 것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좀 그 질문 좀 받으면서 제가 좀 남은 얘기도 또 좀 더 전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면 좀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런 오티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더 약간 자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오티움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인생을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뭐 이런 취미 활동하는 것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자꾸 좋아하는 것을 자꾸 찾고 즐기라고 하는데 나는 뭐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고 더 답답하기만 하고 더 내가 한심하게만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 계셨나요? 근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티움 활동가를 만나면서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한 40여 분 정도를 만났는데 그분의 한 3분의 2는 오티움을 찾으려고 해서 찾은 게 아니고요. 그냥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오티움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에 가깝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찾아와요. 우연히. 뭐 이렇게 찾으려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연히 오는데 그게 또 인연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 만나러 친구가 뭐 베이킹 학원 수업 있다고 해서 친구 만나러 베이킹 학원 갔는데 가보니까 나도 한번 베이킹 한번 해볼까 해서 베이킹 뭐 해서 그게 인생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드럼을 치는데 친구 드럼 치는 거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친구 때문에 강남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동네에 우연히 무슨 학원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무슨 학원인가 해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발레 학원인데 발레 원장님이 한번 자세 한번 가르쳐 준다고 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해 주니까 해보니까 이 발레 한번 해볼까 해서 그 발레가 중년 갱년기가 이미 왔는데도 인생 취미가 되신 그런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행을 갔는데 그냥 무심코 벨린 댄스 그냥 공연을 봤는데 어떻게 사람 허리가 저렇게 돌을 수 있지라고 굉장히 놀라웠고 그래서 벨리 댄스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갔는데 영어 선생님인데 그 벨리 댄스 강사가 돼서 결국 영어 교사 안 하고 지금 벨리 댄스 강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취미로 시작했다가 일로 바뀌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 더 인연이나 우연에 좀 열려 있어야겠죠. 너무 이렇게 찾으려고 어떤 그런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것보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죠. 약간 생각의 시간이 좀 필요하셨죠? 지금 이미 오티움을 즐기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뭐가 오티움이신 것 같으세요? 오티움을 즐기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면 아이들 읽어주기 위해서 그림책을 읽었는데 그림책에 빠지시고 그림책 읽는 게 또 오티움이 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아이들하고 놀아주기 위해서 놀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노는 것보다도 혹은 그냥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도 뭔가 이렇게 헝겊으로 인형을 만드는 거 이렇게 뭐 이런 놀이 하다가 사실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만들다 보니까 그 자체가 재밌어서 그 헝겊 인형 만드는 게 또 오티움이 될 수도 있고 피아노 치시는 분도 계시군요. 그렇죠? 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오티움 활동 중에 하나죠.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여러 가지 어떤 순간들이 있는데 음악만큼 우리를 또 감동시키는 게 또 없죠. 그림 그리기요.
그렇죠. 그림 그리는 거, 사진 찍는 거. 영상 편집도 해요. 아, 영상 편집도 하세요? 유튜브도 하시나요? 어, 유튜브도 굉장히 그런 어티움 활동이 될 수 있죠. 저희 엄마 치매신데 엄마하고 시간 보내다가 유튜브 하게 됐고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서 재미있게 좀 많이 지내려고 하고 좀 엄마도 많이 파악이 됐어요. 엄마가 어떨 때 혼란을 많이 느끼고 힘들어 하는지 그거를 나는 어떻게 해소해 줄지 좀 계속 반복해서 겪다 보니 같이 살지는 않는데 제가 방문할 때마다 이제 더 영상을 제가 편집하면서 더 면밀히 보게 되고 자세히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예. 관계의 발전도 있고 그렇겠네요. 어머니는 지금 어티움 활동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엄마는 뭐 엄마는 노래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세요. 지금도 가능하세요? 지금도 가능하고 예 어, 가능하고 또 약간 과한 행동이 치매 증상으로 나타나긴 하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있는데 예, 그래도 뭐 그런 거야 욕이나 폭력보다 나으니 음, 귀엽게 봐줄 수 있죠. 네. 엄마 피시군요. 어쩔 수 무대 체질이. 예, 네. 그렇군요. 홍승현님, 제가 약간 눈이 좀 시력이 좀 약간 지금 약간 떨어져서 제대로 성함을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버지가 일중독처럼 일을 하시다가 몇 년 사업을 정리하시고 낚시를 하셨어요. 근데 낚시도 일처럼 강박적으로 하셨군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아빠도 이제 그러시는데 너무 깊이 빠지는 거. 그러니까 오티움하고 중독은 약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독은 그것만이 나에게 유일한 기쁨이 되고 아무리 아까 그 즐거움과 기쁨이 다르다라고 하지만 이 기쁨도 사실 중독으로 될 수 있거든요. 좀 구분해야 될 게 오티움은 오티움만 기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의미를 잃어가요. 그래서 오티움에만 너무 이제 몰두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회사를 나가도 뭐 취미라고 한다면 취미 활동, 낚시라고 한다면 낚시 정보 이런 것들만 검색하고 뭐 이런 동호회 관리하고 뭐 이렇게 되고 가족도 다 내팽겨쳐두고 자기 뭐 동호회 사람들하고 그냥 낚시만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관계도 사실 무너지고 일도 소홀해진다면 그걸 사실 오티움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오티움은 오티움 활동을 통해서 보다도 다른 영역까지도 활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오티움이라서 이렇게 중도로 넘어가시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오티움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균형을 잡는 작업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그런 혼란들,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세요. 예를 들면 마라톤이 오티움이신 분하고 인터뷰를 좀 했는데 그분은 처음에는 저녁 시간마다 동호회 사람들하고 마라톤 달리는 재미에 빠져서 애들 그냥 밥만 차려주고 맨날 밤마다 이제 나가서 한강 달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이들이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남편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래서 점점 이제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체력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데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동호회에서 그분이 이제 제안을 해서 새벽 달리기 모임을 만들고 그래서 동호회 사람들하고 새벽에 달리게 됐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들은 더 늘어나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가족 전체가 다 마라톤 하게 됐고 같이 마라톤 대회도 나가면서 돈독해지는 그래서 오티움을 통해서 가족들이 더 돈독해지게 됐지만 처음에는 오히려 오티움 때문에 가족이 더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균형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냥 나 혼자 좋으면 다 그만이지라고 할 수는 없고 내 관계의 균형, 일과의 균형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나가는 게 필요하죠. 아이와 봉사하다가 마을 활동가로 하고 계시고요. 음악 들으면서 수화하면 더욱더 더 기쁨을 느끼시는 것 같네요.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해서 주말에 꿈의 학교 가고 내일은 체험하러 파주에 가시는 거군요. 체험의 왕. 아, 근데 그게 아이도 체험할 때 기쁘시지만 같이 기쁨을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아이만의 어떤 그런 놀이가 아니라 어른의 놀이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욱더 더 좋겠죠. 아, 서울 여행. 그렇죠. 여행도 어,
우리가 이런 일상, 아주 특별한 뭐 세계 여행만 여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일상적인 어떤 오티움이 되기는 어렵지만 일상 속에서 여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서울 역사 공부도 하고 또 서울 어떤 여행 자체가 또 오티움이 될 수 있겠죠. 마이크 켜시고 혹시 질문하실 분은 없으신가요? 너무 저 혼자만 이렇게 떠든 느낌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 시골 가는 길이 되게 멀고 힘들잖아요. 한 3시간, 4시간 운전해야 되니까요. 근데 집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엄마한테 갈 때 되게 그 엄마와의 관계는 본질적인 관계이고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갈 때 엄마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가면서 좋고, 또 가서는 엄마가 살 날이 하루씩 줄어간다는 생각하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고, 또 엄마하고 좀 힘들 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기분이어가지고 운전할 때는 다른 거 잘 못하잖아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정리를 이쪽에서 정리하고 저쪽에서 정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이제 엄마가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 자체가 더 소중하게 좀 느껴지실 것 같네요. 우리가 이제 중년의 위기를 많이 맞이하시는데 이 중년의 위기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사실은 자기 결핍감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뭔가 내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 뭔가 이루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나라는 어떤 이런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세계 자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서 한 거지? 뭔가 이런 허탈감, 공허감 이제 이런 느낌들이 많이 빠지는데요. 이 중년의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시면 이게 우울증으로 좀 넘어가거나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뭐 중독으로 가거나 뭐 어떤 사람들은 외도로 이제 빠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탈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년의 위기를 느끼지만 또 잘 헤쳐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중년의 위기를. 그런 어려움들 잘 헤쳐나가신 분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시나 보면 그 공통적인 요소가 오티움이에요. 이제 내가 내 자신한테 좀 더 집중하고 더 이상 해야 되는 거, 하기 싫은 것만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균형을 맞추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좀 살아가자는 거. 그래서 다시 뭔가 청바지를 꺼내 입고 뭐 예전에 뭐 기타를 쳤다면 다시 밴드를 만들고 뭐 바이크를 타고 뭐 스킨스쿠버를 배우고 뭔가 또 좋아서 그러니까 뭐 뭘 위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외국어 공부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뭔가 어떤 공예를 하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내가 원해서 하는 활동이 된다면 그게 내 자신의 세계를 다시 또 채워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중년의 위기를 잘 헤쳐나가시고 인생의 후반을 잘 살아가는 이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죠. 인생의 후반을 잘 살아가시는 분들은 꼭 공통적으로 이 오티움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삶에 있어서 중년의 위기를 겪으신 분들은 꼭 오티움을 더 찾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시골로 이사를 가셔서 떨어져 있지 않다가 시골로 이사를 가시는 거군요. 그러시군요. 그래요. 사실은 엄마랑 굉장히 좀 돈독한 사이신 것 같네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자주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종종 찾아뵙고 뭐 전화 나누고 그래요. 근데 좀 약간 걱정스럽네요. 지금 이사 가실 때 이렇게 되시면 만약 돌아가시면 얼마나 더 힘드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굉장히 엄마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런 오티움이 있으면 슬픔이나 이별도 더 잘 이겨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뭐 좋은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받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이 활동, 이런 활동은 나한테 위로도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떤 이별의 아픔들 속에서 힘들어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힘들다가 누구 선배 소개로 그냥 보이차를 한 잔 이렇게 마셨는데, 그게 굉장히 자기를 감싸주고 굉장히 뭔가 좋은 느낌을 몸에서 이렇게 불러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실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보이차에 빠져들었고, 그 뒤로는 이제 굉장히 보이차 덕후가 돼서 이 보이차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이 될 정도로 깊은 이제 보이차의 세계에 빠지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나한테 위로를 주는 거, 이런 부분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기쁨을 주는 게 또 위로가 되기도 하죠. 중년의 갱년기를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그렇지만 제 안에 창조성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 낙서를 즐겨 했는데 지금은 그림을 그리고 계시군요. 그리고 댄스 수업도 등록해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사실 오티움은 좀 더 깊이 있는 여가 활동이기 때문에 좀 약간은 메인 오티움이 좀 하나 좀 정해놓고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발달시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엄마 떠나보낸다는 그분, 예, 지금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고 싶으면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시간이라. 네, 앞으로 길게 보면 언젠가는 우리는 헤어지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헤어지는 연습 한다고 생각하면 좀 낫겠다 싶기도 하고, 아까 저는 고통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한순간에 눈물이 나듯이 인생에서 우리가 고통이라는 걸 지우고 싶어 하고 안 보여주고 싶고 겪지 않으려고 하고 꽃길만 걸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즐거움에서 중독으로 가기가 쉬운데,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 인생은 다 누구나 고통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제 기쁨의 순간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래요. 사실은 고통을 뭐 어떻게 보면 삶의 일부죠. 일부고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이제 고통에 고통을 또 덧붙이는데 너무 익숙한 거죠. 자기 자신을 더 비난하고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기는커녕 굉장히 비난하고 어떻게 경멸하고 더 이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한데요. 꼭 그렇게 자기 친절을 억지로 이렇게 훈련하지 않더라도 이 오티움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오티움 자체가 좀 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시간이 지금 뭐 거의 12시가 좀 넘었네요. 12시가 좀 넘어서 일단 좀 이 정도에서 오늘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너무 이제 다른 사람들 놀이에만 좀 주의를 기울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인생 놀이, 보다 더 나의 어떤 삶에 기쁨을 주는 그러한 놀이와 같은 시간들을 잘 찾아서 그것들을 심화시켜 나가는 그런 이 교육 과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시간 넘은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밥 먹으러 왔어요, 벌써. 여기서 오티움을 좀 어떻게 하다가 가야 될 것 같은데, 문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오티움을 좀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문 선생님의 책 오티움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첫날 소개해드렸던 놀이 즐거움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도 하트 플레이라든지 또 다양하게 나의 하트 플레이를 찾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2호 숨쉬는 놀이터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방송으로 한번 놀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어떤 내용들을 좀 방송에 담으면 좋을까, 우리 조별로 좀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주중에 단톡방을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조별 단톡방을 좀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문영미 선생님 힘내시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